안녕하세요. 한메카원 곰쌤입니다. 자, 문제를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이번 주가 6강이고요. 6주차 수업이고 이번 분기는 9주차 수업이거든요. 일단 좀 길 수도 있어요. 아무튼 5강 문제는 다 풀었겠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 일단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윗글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지난주에 비문학을 한 편 배웠고요. 비문학 중에 논설문을 배웠죠. 자, 논설문의 특징을 떠올린다고 한다면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선택지를 좀 분석을 해볼까요?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얘는 문학이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문학 중에 수필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요. 경험 나왔으니까 역시 수필이겠죠. 그 다음에 근거 나왔으니까 정답은 4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무슨 글을 떠올릴까? 설명문을 떠올려야 되겠죠. 2번을 봅시다. 윗글에 나타난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관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관점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칠 권리의 어떤 법제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근데 윗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정답은 1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같은 문제는 이제 중2가 되었을 때 실제로 문제로 많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서론, 문제 제기, 본론, 주장과 근거, 결론, 정리 및 요약, 이렇게 머릿속에 잡아두신 다음에 내용을 좀 보시면 내가 모르는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이었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쌤이 비문학 독해를 할 때 팁을 몇 개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접속어가 나오면 체크를 하자, 아니면 반복적인 용어가 나왔을 때도 역시 체크를 하자. 반복을 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강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었죠.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글쓴이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우리가 써봤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6번도 간간히, 그러니까 얘는 수능에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단을 이루는 게 문장이라고 한다면 그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게 접속어잖아. 그래서 만약에 니은을 좀 볼까요? 니은을 좀 보시게 되면 요 앞에 나와 있는 문장과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잘 보시게 되면 금방 문제 잘 수 있어. 대신에 그런데라고 하는 건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러나 있잖아요. 얘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때 이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접속어의 어떤 정확한 표현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일단은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의 내용과 뒤에 나올 문장의 내용이 이제 다른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다르면서 상반되는 내용보다는 이제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한 것 같아요. 7번 윗글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쓰라고 합니다. 이제 주제를 물어보는 문장이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아이를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가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칠 권리 법제화는, 법으로 만드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이칠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었잖아. 그럼 유럽사법재판소가 이칠 권리 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말이죠.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면 체크한 다음에 꼭 질문하세요. 윗글을 읽는 독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윗글은 논설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3번이겠죠. 논설문은 상당히 주관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 다 맞다고 볼 수 없잖아. 그러면 나만의 근거 아니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비판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비판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너무 쉬웠죠. 1번이었고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의 뒤에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억에는 이제 공적 정보인지 사적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비문학 문제는 쌤이 늘 말하지만 분석을 하기보다는 찾기예요. 그냥 좋은 시력을 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이칠 권리의 법제화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아이들이 이걸 좀 실수를 많이 하던데 정답은 2번이었죠. 지우고 싶은 정보가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짧은 문구로 제시한 것은 나가 아니라 보기였죠. 그래서 2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읽어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칠 권리의 법제화에 대해 가는 긍정적인 관점, 그 다음에 나는 부정적인 관점을 근거와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15번 윗글의 갈래가 지닌 구성상의 특징. 윗글의 갈래는 논술문이었죠. 그 다음에 논술문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이니까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제, 부제 이 아이들은 기사문을 떠올리시면 돼요. 신문기사 아시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사술한다, 수필이 될 것이고요. 발단, 전개, 절정, 대단호는 극문학이라 보시면 돼요. 극문학을 모르나? 희곡이라던가 시나리오. 그 다음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소설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번에 가는 글의 처음 부분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글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한다거나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1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7번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죠? 3번이죠. 그 다음에 18번도 나중에 시험 유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보기의 내용을 보시면 사적 정보라든가 공적 정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서 쉬웠어요. 어렵죠. 따라서 자, 라의 뒤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에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에도 자, 좀 어렵지 않아요. 자, 보기의 내용을 보시면 라에 나오는 개인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뭐해야만 증명해야만 삭제를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얘도 라의 뒤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번 보기는 가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른다고 한다면 간을 보시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의 한계를 지적을 했고요.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면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음은 왜 안 될까? 문제점, 그러니까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를 말했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2번도 자, A의 구성 단계의 역할로 알맞은 거래요. A는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일까요? 3번이겠죠.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찾아볼까? 본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얘는 결론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건 자, 본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본론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번에 3번이죠. 24번에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나에 찾아 조건에 맞게 쓰라고 합니다. 땡땡을 계기로 많은 국가에서, 이건 본문에 나와 있었잖아. 그러면 2014년 5월 유럽 사법재판소가 이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죠. 자, 25번에 가하나를 읽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4번. 자, 이제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체크한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요번에 더 쉬웠어요. 아마 서울이도 느꼈을 텐데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얘는 어렵지 않죠. 4번이고요. 그다음에 기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5번이었죠. 3번에 보기는 인터넷 게시판에 학생이 작성한 글과 댓글이다. 쓰기 윤리의 관점에서 A부터 E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정답은 4번이겠죠. 상대를 존중한다고 한다면 자, 잘못된 점을 이런 식으로 지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인신공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문제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4번에 기억 니은에 알맞은 접속어. 자, 기억을 좀 보시긴다고 한다면 개미가 냄새끼를 그릴 때 사용하는 화학 물질은 일종의 페로몬이다. 개미의 페로몬은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
자, 이는 개미의 몸속에 수많은 페로몬을 생산하는 크고 작은 온갖 화학 공장들이 있기 때문이다. 개미는 마치 걸어다니는 페로몬 공장과도 같다. 자, 공장들이 있대요.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공장과 같대요. 따라서 그래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어는 인과관계를 드러낼 때 쓰는 접속어 있잖아요. 그죠? 나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은 자,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했고, 자, 국어노트 작성을 했죠. 쌤이 이번 주에 오면 검사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이 문법 중에 품사예요. 가장 베이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제 내용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단 문법이라고 하는 건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하니까 소연이가 많이 바쁘겠지만 학습 계획표를 세워서 틈날 때마다 보셔야 돼요. 자, 일단 품사라고 하는 건 키워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있죠.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맞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에는 뭐가 있냐면 형태가 있을 것이고 기능이 있을 것이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품사는 나중에 문장 성분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단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타고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쓰임이 있어요. 그래서 타고난 게 뭐냐면 품사예요. 그 다음에 쓰임은 이제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품사를 배울 거기 때문에 그 단어의 어떤 타고난 어떤 성질, 특성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품사의 뜻, 형태, 기능, 의미 등의 기준에 따라 묶어놓은 낱말의 무리다. 이렇게 단어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훨씬 더 나중에 공부하기가 편하겠지. 그 다음에 이 품사에는 9개의 품사가 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체언이 있죠. 체언에는 3가지가 있어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그 다음에 이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 그 다음에 수량이라던가 순서를 알려주는 수사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형태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언으로 묶어놨죠. 그 다음에 사로, 그 다음에 형태. 그래서 이 언이 기능으로 묶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가 의미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에 따라 나눠놓은 거죠. 묶어놓은 거죠. 자, 낱말이 문장에 쓸 때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 자, 가변어 불변어로 한대요. 얘는 기준이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낱말이 문장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답이 나와 있네요. 그죠? 기능. 그 다음에 요거를 볼게요. 사자로 끝나는 것들. 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쉽지? 자, 품사의 분류를 보시게 되면 자, 대략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 놓으셔야 돼요. 형태, 기능, 의미로 이렇게 묶어볼 수 있다.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 변하면 가변어. 하나 더 붙이면 불변어는 활용을 안 한다. 얘는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기능은 이렇게 5가지로 언자로 묶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 본다고 하면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어는 뭔가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해볼 거지만 자,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 그 다음에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 그 다음에 항상 체언 뒤에 붙어 다니는 조사, 그 다음에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감탄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동사와 형용사. 용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용언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뭐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얘는 형태가 변해 안 변해? 변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먹다라고 하는 아이는 동사잖아요. 그죠? 얘는 어간이라고 하고 이 변하는 모든 아이들을 어미라고 하죠. 그래서 용언을 공부할 때 서술어로 쓰인다, 동사, 형용사이다,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한결 이해가 빨라지고 문제 풀기도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체험부터 볼게요. 문장에서 주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이 주체라고 한다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은 목적어인데 동작의 대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체라던가 그 다음에 대상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바로 체언이고 명사와 대명사와 수사가 있다. 그 다음에 형태가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사와 결합하여 쓰인다는 거죠.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추상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사랑이라던가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대명사를 보시면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 주는 거. 사람을 대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물을 대신할 수도 있죠. 아니면 장소를 대신할 수도 있고. 수사라고 하는 건 수량이라던가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나타낸다. 자, 의존명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암기를 해두시면 좋아요. 의미를 좀 부정하면 의존이기 때문에 홀로는 쓸 수 없어요. 하지만 명사니까 의미는 가지고 있는 거죠. 한 팁을 드리면 의존명사 다 암기하시고요. 아이들이 논술할 때 가장 잘 틀리는 띄어쓰기인데 띄어쓰기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띄워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문장 보시면 뭐뭐 하다 뜻이 있죠. 그다음에 수는 의존명사니까 뜻이 있고요. 있다 없다 뜻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까먹지 말 것이 까먹으면 안 되는데 수는 뭐기 때문에 의존명사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아예 외우세요. 그러면 하나 팁을 드리면 의존명사 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체온이기 때문에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용언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용언은 특히나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에서 주로 어찌하다, 어떠하다 얘는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같이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로 동사와 형용사를 말한대요. 단어의 기본형, 예를 들면 예쁘니, 예쁘다. 예쁘니의 기본형 예쁘다겠죠. 먹을 하게 되면 먹다가 기본형이겠죠. 형태가 변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문장에 쓰일 때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활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상태나 성질인데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먹다라던가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뭐 푸르다 뭐 이런 거. 자, 동사 형용사의 구별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자, 현재형이라고 한다면 뭐뭐 니은 아니면 뭐뭐는 요걸 붙여봤을 때 이걸 붙이는 걸 현재형이라고 해요. 뭐 먹었다 과거죠. 먹는다는 이제 현재형이죠. 명령형은 뭐뭐어라 뭐뭐 알아를 쓰는 거예요. 먹어라 뭐 이렇게. 청유형은 부탁하는 거잖아요. 뭐뭐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미들도 기억에 남으면 좋아요. 쌤 같은 경우는 주로 뭐를 쓰냐면 현재형을 좀 많이 쓰거든요. 자, 예를 들면 같이 볼까요? 자, 현재형, 명령형, 선유형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으면 무조건 동사예요. 바꿨을 때 말이 되면 동사고 안 되면 전부 다 형용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쁜다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 먹다를 보시면 먹는다 말 되죠. 먹는다, 먹어라, 먹자 다 말 되기 때문에 먹다는 100% 동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수식어를 보시게 되면 뭔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엄청 쉬워요. 자,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로 관형사와 부사가 있고요. 얘는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자, 특성을 좀 보시게 되면 생략되어도 쓰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수식어는 그러니까 문장에서 꼭 필요한 건 체언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말은 되는데 썼을 경우에는 그 문장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문장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관형사는 체언 앞에 항상 이 관형사 뒤에는 체언이 나와요. 그래서 체언을 꾸며주는 거. 자, 부사는 주로 용언 앞에 놓여서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 새 핸드폰이 너무 좋대요. 그러면 일단은 쌤이 요령을 알려줄게. 이거 쌤이랑 정규 수업할 때 했었나? 자, 얘 서술어죠. 형태가 변하는 아이는 서술어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좋다. 뭐가 좋아요? 핸드폰이 좋은 거죠. 얘가 주어예요. 그러면 이 너무가 뭘 꾸며주니? 좋다라고 하는 서술어 아니면 형태가 변하는 녀석을 용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부사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새는 뭘 꾸며줘? 핸드폰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는 체언이잖아. 그럼 얘는 관형어가 되는 거죠. 1순위가 서술어를 찾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주어를 찾고 나머지를 보시면
엄청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형사와 이제 다른 품사의 구별인데, 자, 예를 보시면 하나 전부 다 수량이랑 순서를 의미하니까 수사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요 아이를 보시면 뒤에 조사가 붙어 있죠. 그럼 얘는 100% 뭘까요? 수사일 거예요. 그런데 얘를 보게 되면 띄어쓰기가 돼 있죠. 한 개잖아.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수를 의미하는 녀석이 개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얘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맛있는과 모든 중에서 형태가 변하는 게 있죠. 딱 겉으로 봤을 때는 맛있는이 사과를 꾸며주는 것 같고 모든이 사과를 꾸며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맛있는은 사과를 꾸며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품사는 타고난 거잖아요. 맛있는은 형태가 변하면서 상태나 성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죠? 사과를 꾸며주는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얘는 형태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형사로 볼 수 없고 사과를 꾸며주기 때문에 뭡니까? 얘는 관형사가 되는 거죠. 이거 구별 잘해야 된다.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자, 관계어는 엄청 쉬워요. 일단은 체언 뒤에 붙어 있다. 체언 뒤에 붙어 있는 게 관계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문법적 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조사를 떠올리시면 돼요. 조사.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단어에 붙어 쓰인다. 다른 단어로 간다면 주로 100% 체언에만 붙어 쓰는 거고요. 문장을 쓸 때 형태가 안 변해요. 불변한데 서술격 조사 뭐뭐이다만 형태가 변해요. 예를 들면 그는 학생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대부분 다로 끝나는 것들, 그다음에 형태가 변하는 것들이 서술하고 한다면 그는 학생이다, 그는 학생이고, 그는 학생이니 변하죠. 자, 주로 체언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그다음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도 해요. 얘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짜장면을 먹었다. 그다음에 나는 짜장면만 먹었다. 둘 중에 일반적인 의미는 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짜장면만 먹었다 보게 되면 하고 중국집에 갔어. 그 많은 음식 중에 짜장면만 먹은 거잖아요, 그죠?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요 만이라고 하는 아이를 조사 중에 보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참고하시고요. 자, 조사와 의존명사의 구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센스가 좀 있죠. 조사는 뒤에 의존명사는 뒤에 조사가 들러붙겠죠. 밑에 조사는 체언 뒤에 사용되며 체언에 붙여 쓰이지만 의존명사는 앞말에 수식을 받으며 앞말과 띄어 쓴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조사가 붙어 있어 의존명사, 그다음에 붙어 있어 조사,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립어는 왕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감탄, 놀람, 그리고 부름, 대답. 문장에서 다른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아이고요. 그래서 감탄사라고 하고요. 문장에 쓸 때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조사와 결합하지도 않습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도 생략되어도 문장은 성립이 돼요. 자, 놀람, 반가움 등의 느낌이나 자, 부름, 대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쌤이랑 요거 한번 해볼까? 진우 야를 보게 되면 불렀잖아. 그러면 이제 감탄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죠. 품사는 뭐다? 타고난 거다. 그러면 진우는 명사고 이 야는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우 야는 감탄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문장 성분 배우시게 되면 얘는 독립어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나와 있죠.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 확인 문제를 점검을 해보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분류 기준을 보시게 되면 기준 3마리였죠. 자, 형태, 다른 말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 활용을 한다. 자, 여기 뒤에를 보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사, 대명사, 수사니까 체언이고요. 그다음에 수식어에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가 있고, 자, 주로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가 있는데, 부사는 총 4가지를 꾸며준다. 주로 꾸며주는 게 뭐냐면, 주로 꾸며주는 게 용언, 그리고 같은 부사, 그다음에 문장 전체 때에 따라서는 관형사도 꾸며줘요. 이건 암기를 좀 해놓으세요. 그다음에 자, 관계어에는 조사가 있었죠. 항상 체언 뒤에 부하처럼 똘마니처럼 따라붙는.
자, 독립원에 감탄사가 있었고요. 이게 뭐야? 용언이라고 한다는 거. 그럼 이제 하나씩 읽어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명사, 대명사, 수다는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인다. 아니죠. 주어라던가 목적으로 쓰인다며. 얘는 아니고요. 동사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형용사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맞죠. 관형사와 부사는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맞잖아요. 수식어니니까. 조사는 주로 체온 뒤에 붙어서 단어들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준대요. 보조사였고 문법적 관계. 감탄사는 문장에 쓸 때 형태가 변한다. 틀렸네요. 그리고 관계도 맺지. 이 두 번째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형태가 변한다는 게 틀렸죠. 형태가 변하지 않죠. 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우와, 놀람이잖아. 감탄이잖아. 감탄사. 그 다음에 헌, 형태가 변하지 않고 뒤에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헌 옷, 명사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관으로 볼 수, 관형사. 거기는 자 장소를 대신해주는 말이니까 대명사겠죠. 매우도 형태가 변하지 않고 뒤에 매우 빠르다, 용언이 오네요. 그죠? 얘는 부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달리다, 달리고, 달리니 동사네요. 그죠? 달린다 말 되잖아. 나무는 사물의 이름이니까 명사. 작다는 뭘까요? 작는다 말 안 되죠. 상태나 성질이죠. 작은 상태. 얘는 형용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서는 너무 쉽죠. 체온 뒤에 붙어 쓸 수 있는 말이니까 조사고요. 셋은 수량이니까 수사. 그다음에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아니면 한 사람. 띄어쓰기 남아 있고 뒤에 남아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관형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주 접하지 않으면 늘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계획표를 세우신 다음에 일정 기간에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만 까먹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 내용을 한번 훑어보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오케이? 자, 서연아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에 반갑게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